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11월 29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사뭇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일처럼 보이는 몇 가지 사안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흐름에 중요한 그런 것들이고, 그들 이런 이제 독립적으로 보이는 사안들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다. 자, 그런 것과 또 당연히 우리의 이해관계,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어떤 시점을 제공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가자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푸틴이 경고를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가자에서 일단은 잠정적인 휴전 상태가 돼 있고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죠. 뭐 포로 교환 같은 걸 하면서 서로 간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루 이틀 연장이 됐다. 지금 이제 하루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많은 이제 서방 측에서는 뭐 전 세계가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뭐냐, 요런 계속 연기를 계속 시켜서 네타냐후의 불을 좀 잡자. 그래서 요게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반면에 네타냐후 측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의 생각이 또 있으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지구 전체에 대한 공세, 즉 남부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는 국면이다. 이게 끝나면 그런 기운을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도 감행했고, 레바논 건너뛰어서 레바논 이북에 있는 시리아에 대한 공격도 했어요. 우리한테는 자세히 보도가 안 되겠지만 시리아 같은 경우는 발끈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실제 네타냐후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변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네타냐후의 마음속을 이렇게 비춰주죠. 제가 봐서는 네타냐후는 남부로 확대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왜냐, 지금 미국이 끌려오고 있다는 것을 네타냐후가 감을 잡았고, 나중에 다루겠지만 바이든은 지금 레임덕의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언을 현실에 담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확실히 이스라엘 지지하는 층이 미국에 있고, 이거는 내가 끌고 가면 끌려온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도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 위험을 지금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미국의 입장도 파악이 돼요. 자, 러시아의 대사가, 유엔 대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리아가 이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기에 우리가 발을 담글까 말까 이렇게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고를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렇지만 러시아는 아는 거죠, 푸틴은. 그 정도 경고점이야. 네타냐후가 감을 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푸틴의 경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푸틴의 메시지는 또 뭐냐? 바이든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너 강력하게 해. 시리아는 러시아와 연결돼 있고, 시리아가 들어가면 전쟁이 커져. 일단 전쟁이 커지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 그리고 책임은 미국한테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알지.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원한다고 이야기했고, 유엔 휴전안도 안보리에서 당신들이 거부했잖아. 이거거든. 이걸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러시아 이런 입장을 봤을 때. 시리아가 관여하거나 안 관여하는지는 시리아가 결정할 노릇이고, 시리아만이 선택이 아닌 거거든요. 특히 이란,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뭐 시리아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남들은 안 하는 걸 나 혼자 나서서 하지는 않거든요. 남들이 할 때 내가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상황이 있고, 시리아도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시리아는 계속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력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실패를 했지만 그 불꽃이 남아 있고, 미국이 불법적으로 그 기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거기에 편들어서 공격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동네북처럼. 그래서 그 반전의 기회로 반전의 이 상황을 탈출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러시아가 도와줘서 가까스로 균형을 맞추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는
방안으로서도 이 전쟁에 참전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 뭔가 결론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한다면은 거기에 내가 숟가락을 얹어야지, 내가 기여를 해야지 나중에 혜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저는 알렸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아사드 정권이 본인들의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난 못 말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미국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한테 하는 이야기 별로 없다고 봅니다. 미국한테 하는 이야기죠. 예. 자, 그러면서 기존의 어려움이란 것이 지상전의 어려움이죠. 여기에 뭐 ISIS도 들어와 있고 미국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도 들어와 있고 예. 그리고 이쪽에서는 현재의 정부를 러시아가 도우고 있고, 자, 미국이 다른 데를 다 관심을 빼면서도 왜 시리아에 군병력을 남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 가스전이라는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나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연결되는 부분, 다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과 연결되는 부분, 그게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유럽이 될 수도 있고, 거기 길목에 딱 위치하는 것이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고, 그 지중해 연안에는 자원도 많다. 내가 못 가지만 남이라도 못 가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전부 다 희한하게 된 거잖아요.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자, 그런 상황을 현재 기존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사드가 이것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하마스가 불을 붙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 불꽃을 더 당겨 붙이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다. 눈치 엄청 보겠죠. 주위 다른 나라들 어떤 생각을 할지.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다른 아랍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리아는 확전 참여에 마지막 저울질을 하고 있다. 본인이 1번 타자는 아닐 거예요. 예. 자, 헤즈볼라가 탁 들어가면 시리아도 좀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에 뺏긴 상태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충분해요. 그렇지만 남들이 안 하는데 본인 혼자 갈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위험하다. 즉, 이번에 휴전이 맞춰지면, 잠정적인 휴전이 끝나고 제가 그건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가 본격적인 공세를 더 강화하면, 지금 그런 기색을 강하게 보이고 있죠. 헤즈볼라 공격하고 레바논, 시리아까지 쳤으니까 만만한 다 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전쟁이 지역 전쟁으로 커진다. 중동 전체 전쟁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너희들은 한번 더 알려줄게. 이거 정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휴전이 끝나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여기서 네타냐후가 협상의 길로 돌아서느냐? 그러면 그의 수명은 짧아지죠. 지금 얻어낸 성과는 그가 그린 거대한 대이스라엘의 그게 부족해요. 훨씬. 그러면 전쟁 끝나면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굴러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부족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은 확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이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게 미국 욕을 먹는 거잖아요.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말려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바이든은 어버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푸틴과 아사드고, 아사드 정권의 현재 유지에는 푸틴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사드는 이 기회에 미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푸틴이 아사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시리아.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국한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뭐냐? 팔레스타인에서 확전이 돼서 미국이 너희가 밀려나면은 시리아에서의 발언권도 급격히 위축될 거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스라엘을 말려야 된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다음. 자, 러시아어는 시리아하고 친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유엔에서 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메시지라고 보는 게,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중차대한 시점이다. 당장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내일 모레. 인도의 이 발언을 보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그들이 좀 캐시미어 지역에 아랍 지역이죠. 그게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하고 국경 분쟁도 있는데요. 캐시미어 지역이 지금 북쪽은 파키스탄이, 남쪽은 인도가 맡고 있지만 남쪽 인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역도 대다수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그 독립 움직임이 강하게 있는데 그걸 무력으로 탄압해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갑지가 않아요. 인도는 사실. 무슬림이 지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가지게 된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런 핍박받는 민족들이, 소수민족들이, 힘없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분위기가 지금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예,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지금 그 기회를 팔레스타인이 이어받은 거예요. 바통을. 그러면 여기서 팔레스타인인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파키스탄을 통해서 캐시미르 지역에 영향을 받게 돼요. 미치게 돼요. 그렇지만 인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흔적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엔에서 말을 하는 그 시점에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같은 시점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사람은 지금 이 여성은 인도의 유엔 대표입니다. 예, 뭐라고 했느냐? 짧게 이야기하면 인도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한다. 두 국가 솔루션. 그래서 두 나라가 국경을 명확하게 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대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누구는 테러리스트, 누구는 안 테러리스트, 뭐 하나는 독립군, 하나는 테러리스트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계속 뺑뺑이가 돈다. 75년 동안 했으면 됐다. 이걸로 결판 나는 거 아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화약고가 된다. 자, 당신들 요르단하고 예를 들어서 이집트하고도 관계 정상화 했지 않느냐,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하고도 관계 정상화 하려고 했잖아. 근데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다 물 건너간 것 아니냐. 그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해주면 그리고 주변 아랍국들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친하게 지내면 되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답으로 비춰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팔레스타인과 오랜 인연이 있었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러시아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역할을 하는 거고, 미국 너희가 우리 인도를 여러 번 갈궜고 우리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인도의 국익에 100% 부합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난 저쪽에 가서 붙는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거든요. 지금 이게 이거는 미국의 또 다른 패배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의 말과 상당히 일치하면서 서로 이빨이 딱 맞다.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 러시아, 중국, 인도가 손을 다 잡았다. 그리고 전 세계 여론이 잡았다. 서로 상승 효과가 나는 거예요. 미국은 계속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네타냐후를 말리지 못하면 휴전 기간이 끝난 후에 네타냐후가 가자 남쪽을 공격하게 되면 명분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리아가 공격할 명분이 생기고 시리아를 지원해서 다른 나라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되면 진짜 흑백 논리, 악마를 처단하는 것,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면이 그만큼 날카롭다라는 거고, 네타냐후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욕구를. 미국이 제어 힘이 약하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러시아와 인도의 말에 들어있다. 이래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서방과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팔레스타인을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했지만 그건 그들의 규정인 것이고 그 자체가 힘이 떨어져 있죠. 지금 유엔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마스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 공격을 한다. 정당 방어다. 이런 논리가 사뭇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유엔에서 얘기를 보는 이유, 지금 유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그 이유가 뭐냐? 유엔의 기준에서는 여기는 지금 피지배자들이에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압박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점령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 그걸 받을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계속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라고 할까? 최소한 유엔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핍박을 받는 지역이고 저기는 점령자들이에요. 강제적인 힘으로 눌러서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피압박자들이
저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압박자들이 정당 방어를 주장하기는 없다. 국제법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 왜? 힘이 훨씬 강력한 압박자들이 정당 방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압박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유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마스는 독립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중근, 윤봉길도 우리는 영웅이고 독립군이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백선엽,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그 백선엽이 그러는 와중에 윤봉길이 홍쿠 공원에서 일본 장성 며칠을 병신으로 만들었죠. 거기에 반발해서 자기가 창씨 개명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즉 그 말은 뭐냐? 우리 한국은, 조선은 영원히 일본이라는 훌륭한 나라에 복속되어야 사는데 내가 모범을 못 보였구나. 우리가 좀 더 일본화 되어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저런 희한한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는 국면까지 됐구나. 내가 조선인으로서 훌륭한 일본인이 돼서 그런 조선인들한테 필요할 때는 힘으로, 그게 아닐 때는 모범으로서 그걸 보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 그런 생각이 났고요. 자, 이런 것으로 지금 흐름을 좀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의 태도인데 확전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어제 나온 거예요. 이란이 지금 지금 항공모함이 원래 지중해를 수색 갔는데 그 중에 제랄드 포드하고 아이젠하워 함이에요. 아이젠하워 함이 수에즈 운해를 통해서 걸프만, 저기 페르시아만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페르시아만으로 살짝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란은 되게 부담스럽죠. 그들이 뭐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있었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사실 동영상이에요. 이란 해군에서 드론을 통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즉 이 말은 이란 해군이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공격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공해상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이 뭔고하니 이란 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면은 이란이 경고를 했다. 너 지금 쪽으로 더 접근하면은 안 돼.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래서 뭐 우리 영해 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찰 헬기나 이런 것들은 내려라. 예. 그래서 그 경고를 받고 지금 제가 하얀 동그라미 헬기가 착륙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이 경고를 바꿨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특별한 뭐 코멘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걸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지금 미국이 확전을 원치 않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제가 며칠 전에 다룬 것처럼 지금 여기에 전쟁을 하고 지상군을 파견할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불안한 거예요. 미국도 항공모함 이리저리 보내는 게 전쟁이 확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는데 그 와중에 뭐 희한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두려워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몸을 사린다. 우리말로 하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러시아, 인도, 미국 입장들이 다 나오는 거고 네타냐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달렸다. 네타냐후가 강공책을 선택한다면은 명분은 더욱더 없어지고 전 세계 여론이 돌아설 뿐 아니라 아랍의 국가들이 참지 않는다. 물리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정리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는 상당히 꼼꼼하다.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 어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하기로 했다. 뭐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뭐냐면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이 내용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신 전투기예요. 최신 전투기. 이게 딱 어제 발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입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 항공모함 이야기처럼 지금 이란이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이란군이 상당히 많이 현대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드론 같은 거는 러시아를 도와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데, 그리고 탄도탄 체계나 대공 방어 체계에서도 상당히 훌륭한데,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그들이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거죠. 전투기죠. 그래서 아주 낙후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공군이나 이스라엘 공군이나 미국 공군이 뭐 해군에 있는 공군 전력이 항공기 세력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뭐 현격한 열세를 보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스텔스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가장 훌륭한 전투기인 SU-35 수호이 35를 지금 보내기로 했다. 판다죠. 그리고 공격 헬기 MI-28을 보내겠다.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이 이야기는 없어요. 적지 않은 숫자일 거는 같아요. 그들의 전력을 확 향상시킬 수 있는. 즉 전체적으로 이라는 군의 전력이 훨씬 짜임새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시점을 왜 골랐느냐? 당연히 지금의 가자 전쟁과 상관이 있죠. 미국이 상대방을 얕보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죠. 이게 푸틴이 김정은을 평양으로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호의를 베푼 거,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 정찰 위성 성공한 거, 이거 갈수록 미국이 만에 하나 탈출구로서 그 길을 두드리지 못하게, 중국을 어떻게 제어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북한을 디딤돌로 삼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포석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견고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제 미국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자, 그렇고 미국의 지금 바이든은 어떠느냐? 제가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누구도 그런 말 쓰지 않지만 레임덕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폴리티코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내년 대선 누구 지지할래? 대선 여론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은 지지도 조사를 할 때마다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트럼프한테 지는 거고, 제가 그것도 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밑에 제가 영어로 적어놨죠. 레임덕, 덕은 뭐 오리인지 거위인지 그런 것이고, 레임이라는 것은 쩔뚝거린다는 뜻이거든요. 부상이 심해서 이미 쩔뚝거리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이 우리한테는 잘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서방권 미국 내에서 지금 지적을 받는 게 뭐냐면은 건강 문제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치매가 온 게 아닌가. 2년 전 대통령이 될 때하고 2년 만에 사람이 왕창 많이 상했다. 인지력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왜냐하면은 지금 외국 그 자료들을 보면은 바이든이 비행기 우리말로 하면은 뭐 공군 1호기라고 하나요? 그거 오르내리면서 몇 번 넘어져요. 한 번에 두세 번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계단 올라가다가.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지금 공군 1호기의 출구를 바꿨어요. 앞에 조종석 위쪽으로, 조종석 바로 뒤에 높은 쪽이 아니고 배 쪽으로 바꿨어요. 비행기 배 쪽으로. 어떤 말씀인지,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사가 완만해지고 낮아졌어요.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말 실수 모은 것만 영상을 모은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조회수를 많이 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나? 지난번에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원래 말을 좀 어눌한 편이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랑 토론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토론이 과연 가능하나? 생각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거에 동의가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기사로만 보더라도. 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행동과 판단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 바이든의 모닝 컨설트 지지율 오늘자 가장 최근 거를 보니까 38%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 때 한참 인기라기보다는 안정됐을 때 지지율이 그때 42, 43% 그랬어요. 그게 38%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한테 못 이긴다. 너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나오지 마. 이대로는 힘들겠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결정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부통령한테 해리스 부통령한테 넘겨. 그럼 국정도 안정되고 그 해리스 부통령이 잘하면 헤쳐내면 지금 이제 바이든이 계속 지적을 받는 게 경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해와는 무관해 보이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리스가 그냥 내년 선거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베스트 그림이에요. 민주당에. 좀 있으면 공식화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의 최근 지지율은 21%예요. 근데 대통령 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기점이죠. 거기서 윤석열 얼굴로 패배를 한다. 지금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때부터 레임덕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걸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고 어떻게든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신당 창당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양쪽의 불만 세력들을 모아서 자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당을 국민의힘을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세력들만 모으고 자기를 원하는 세력들만 모으고 어떤 혁신과 새로움에 그걸 이게 포장을 하면 되거든요. 지난 선거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전혀 앞뒤 안 맞는 지금의 행태를 봤을 때 그걸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믿는 세력이고 성공의 경험이 있는 세력이에요. 자, 그런 새로운 당의 움직임, 민주당에서 일부 세력이 떨어나갈 수 있죠. 예. 그것도 포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북 문제죠. 북풍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이든의 레임덕이 윤석열의 레임덕을 막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거 예민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섞는다. 당일 어떤 식으로든지 쇄신하는 모습, 그게 신당이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강조되는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검찰 권력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예, 이런 게 분명히 와요. 그래서 바이든이 레임덕은 윤석열 레임덕을 막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삐끗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CBS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뭐 바이든한테 그렇게 악한 감정이 없는 곳이죠. 이게 이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자, 이게 뭘 묻는 거 하니 바이든이 이기면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서 누가 이긴다면은 전쟁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안 늘어날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바이든이 이기면은 49% 정도가 전쟁이 늘어날 것 같다. 트럼프가 이기면 39%다. 이 말은 바이든이 더 전쟁 광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질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항목을 뽑는다는 게 우크라이나전 미국 내부에도 문제가 산적해서 미국 사람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왜 이렇게 챙겨? 이게 의문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야기는 국민들은 모르죠. 누군가는 이해관계가 있고 뭔가 가져가긴 가져가죠. 예, 예. 자, 그래서 트럼프보다 오히려 전쟁을 더 많이 일으킬 것이라고 본다는 거고, 전쟁이 줄어든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트럼프를 미국 사람들이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바이든이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윤석열이 21%고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기시다는 16%인데 윤석열은 처음부터 취임 후 한 달, 두 달 그부터 뭐 19, 20, 21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지지율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 4월달인가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때 되면 내색을 다 하겠죠. 모든 세력들이 친하건 친하지 않건 간에. 근데 하나 또 신기한 건 기시다가 16%로 22개국 중에 꼴찌예요. 윤석열의 지지율 21%는 22개국 중에 20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희한한 일이다. 기시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지지율이 한 2년 전인가요? 이때 한 30% 초반대였어요. 절반이 안 돼요. 더 최근에 와서 급격히 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내 경제 문제랑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아마 미국, 일본 역대 수상 중에서 최저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상을 하거든요. 교체한다는 움직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시다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가 아베처럼 자민당을 장악한 사람인가? 절대 아니죠. 자,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가로 이름을 알렸던,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경쟁자들을 설득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이비드 엑슬로드라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진심이라는 겁니다. 사고가 아니고 바이든이 내년 선거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모든 속임수를 다 여론 조작, 이게 cheat nature라는 게 있죠. 자연을 속인다는 뜻인데 여러 가지 여론 조작과 마스킹, 이렇게 속임수를 하더라도 뭐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공정과 상식이 그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게 이제 cheat nature라는 건데 그래도 50대 50에 5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작을 수도 있다. 뭐 작다는데 이제 비중이 실려 있는 거죠, 무게감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벌써 제가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출구들의 다른 매체들, 독립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왜냐, 지금 특히 이스라엘전을 통해서 더 떨어졌어요. 왜냐,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이탈했거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금 지는 것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렇게 돈 쓰고. 유럽에 있어서의 지배력도 약해졌고 러시아는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미국 국민 대부분은 러시아의 푸틴을 악마로 보고 있어요. 그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우리의 늙은,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바이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 상황이 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서 말씀을 제가 올렸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뉴트럴리티 스타디라고 해서 여기가 아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호스트인데 이게 오스트리아 내지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왼쪽이 중요한 사람이죠. 프리만, 체스 프리만이라고. 옛날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처음 열었을 때 중국을 방문해서 그 당시 대통령을 그걸 했던 사람이, 통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력한 외교적 자리를 다 주로 경험하고, 오바마 때는 미국 정보를 총괄하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반대파의 힘에 밀려서 떨어졌죠. 낙마했죠. 반대파는 뭐 누구냐? 핵심은 누구냐? 친이스라엘 로비 그룹이에요. 이 사람 책도 썼어요. 미어샤이머처럼, 시카고대 미어샤이머 교수처럼 미국의 정치에 있어서 이스라엘 로비가 과도하게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아웃사이더로 다 밀려난 거예요. 소수자로. 정권 핵심에서 밀려났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 미국의 모습이다. 여러 가지 소스가 있겠죠. 저는 이 사람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옮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지금 전선에서 평균 나이가 43살이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그 자료를 보면은 70대의 포로로 잡힌 사람도 있다. 포로 중에 70대가 있다. 그러니까 뭐 자식이 있다, 뭐 노부부를 모시고 있다, 이런 사람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집을 피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안 들어온다. 징집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초창기에 서방의 언론에서 중국을 러시아를 비난할 때 했던 표현이죠. 젊은이들 도망간다고 했다고, 국외로. 근데 거기는 지금 지원병 포함해서 금년에만 40만 명 정도가 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말해준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관찰했던 거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을 언급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드립니다. 뭐냐, 지금 키예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블링컨이 밀려나고 번저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 같다. 번저는 CIA 국장입니다. 그래서 CIA의 지금 위상을 지금
바이든이 올려놨어요. 이 사람을 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번제는 제가 봤을 때는 군사복합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고 외교관 출신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큰 국면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 블링컨은 이제 바깥에서는 군사복합체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번제한테 기회가 갔다. 예, 그래서 번제의 위상이 올라갔다. 번제가 늘 주장하던 것은 우크라이나전 빨리 해결하고 중국에 집중해라. 그게 미국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다. 당연히 이스라엘전도 가자 전쟁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힘을 받는다 이런 것은 미국의 중심이, 그리고 제가 봐서는 바이든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물러나든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든 미국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중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병력이 지금 어렵다는 거고, 지금 뭐 수십만 명이 지금 사망했다, 사상, 부상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200만 명이 주변 나라로 지금 옮겨갔죠.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예, 나라가 붕괴되기 일부 직전이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는 도망갈 가능성이 많다. 예, 버티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장군들, 합동참모총장, 뭐 이런 군의 통수권자도 지금 전쟁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젤렌스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읽힙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리덱티드라는 곳에서 상당히 재미난 기사가 났어요. 어젠가 그젠가 젤렌스키가 측근을 이용해서 호화보트를 2척이나 샀다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 보이는 건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2척의 값을 합하면 7,500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은 1천억 원이에요. 내부 사진도 있는데 뭐 시간상 보여드리지를 못합니다. 엄청나게 호화스럽더라고요. 길이가 55.8m죠. 예.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보신 그 프리만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 젤렌스키가 이태리에 빌라가 있다. 그리고 사이프러스에도 빌라가 있다. 이집트 홍해의 변에는 그 장모의 빌라가 있다. 그 중에 한 군데로 튈 수 있다. 미국에서는 강력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돈을 갖다 부어줬더니 그걸로 착복을 했다. 네, 그 이야기고 이제 그 이야기고 또 미군 관계자들도 많이 빼먹은 것 같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오늘은 젤렌스키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영수증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사본이 2023년 10월 18일 날 계약한 걸로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젤렌스키 이름으로 안 샀고 젤렌스키 좌우에 두 사람이 보이죠. 형제라고 합니다. 각각이 아마 한 척씩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탐사 기자들이 열심히 찾아서 그러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미국 정부가 흘렸다. 이런 정보는 상당히 개인적인 정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를 몰아낼 내지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대 세력들이 이걸 풀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CIA나 국정원이나 각 나라마다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럴 때 일을 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은 끝났구나. 이걸 한번 더 확인하게 돼요. 이제는 책임 소리를 찾는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소개를 드렸죠. 젤렌스키 쪽에서도 반박을 하면 했죠. 우리가 일찍 휴전을 하려고 했는데 개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러시아랑 결국 미국이 우리를 못하게 했잖아. 이 책임전은 미국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건 사실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아니야. 젤렌스키가 이상해서 그래.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되게 패배적인 게임이죠. 진자 둘이서 누가 더 잘못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젤렌스키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처음에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개시됐을 때 우리 언론에서 뭐가 났습니까? 젤렌스키는 바보다. 어리고 경험도 없고 코미디언 출신이다. 희한한 짓도 많이 했다. 예. 그건 서구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기로 딱 결심을 하자 전 세계 언론에서 젤렌스키에 대한 비난 기사는 사라졌어요. 조롱을 받던 그가 갑자기 이용이 됐죠. 다시 지금 이번에는 치부자로 지금 권력형 치부자, 권력형 비리자, 무능력한
지도자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는 거, 서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파워에서는 젤렌스키가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과연 그가 여러 군데까지 빌라의 한 군데로 요트를 갖고 도망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도망갈 것 같아. 이태리나 장소가 사이프러스, 홍해 주변, 이집트 홍해, 그렇기 때문에 배가 필요한 곳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또 뭐 어떻게 약간 가십성이지만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과연 이런 정치적 게임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됐을까? 제가 예전에도 들은 말씀이 있지만 2022년 8월 8일이에요. 기사 난 거예요. 이게 MBC 뉴스에. 그때 연세대학에서 한동훈 처가 의대 논문 조사 작성. 이게 한동훈의 딸도 아니고 조카였던 것 같아요. 조카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 한동훈은 미국 출장을 가서 그런 의혹이 있었죠. 본인이 예전에 자식 직접적인 문제. 이때 한번 노출되고 전혀 노출이 안 됐어요.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비슷한 시기에 김건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죠. 숙명여대 석사, 국민대학 박사. 교수회의에서 회의하고 난리 다 났죠. 꼭 공개할 것 같았죠. 근데 결국 이게 유야무야 됐어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저는 나름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젤렌스키 건을 보면 과거에도 유사한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8월 8일 요 무렵은 언제입니까? 우리 윤석열이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주면서 대북 유화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때 미국은 종전선언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을 때였어요. 압박을. 그 압박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전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쪽에서 제기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른 소스에서. 그런데 윤석열이 항복선언을 하자, 담대한 선언을 발표하자, 이게 전부 다 무마됐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하나의 시나리오죠. 왜 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왜 싹 눈 씻은 듯이 없어졌는지. 원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돼버렸는지. 또 하나, 이것이 이것을 이제 제가 미국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권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 김건희하고 한동훈이다. 이걸 거꾸로 알려주는 거예요. 윤석열 개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것도 파면 나오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김건희하고 한동훈을 건드렸어요. 이게 핵심 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외국 사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박근혜가 무너질 때 과연 그때 그 수많은 핵심 정보들이 흘러나왔는데 그 정보가 최초로 흘러나온 소스가 뭐냐 도대체. 어느 순간에 증거들만 나타났다. 뭐 제보자를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죠. 근데 그 큰 사안을 모든 언론이 다 전달해 준다. 지금도 상당히 큰 사안인데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 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왔어요. 아예 자유를 부여받은 것처럼 마음대로 돌진해도 돼. 자, 미국의 눈에 많이 거슬렸던 박근혜, 그리고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안이 발생을 했죠. 세월호까지 포함해서 그 숨은 의도까지 그 뒤에 그 관련됐던 국정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랬는지. 선장이 왜 하루 전날 바뀌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경로는 왜 바뀌었으며, 그죠? 그래서 그 관련된 그리고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줄을 섰던 거. 그래서 미국이 아닌 미국의 품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서 한반도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강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제어를 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자, 그런 것도 한동훈과 김건희 건과 같은 맥락,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가 수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부분, 요트 영수증.
예, 이런 거는 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